제 소리 네, 들리시죠? 들립니다. 네, 예. 네. 그러면은 우리 김진욱 강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ira, 하나님, we'll start. Yes, 하나님 I can record 감사합니다. already. 오늘 저희가 빅데이터와 우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우리 장로님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캄보디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강의를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강의는 빅데이터에 대한 거고 두 번째 강의는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 두 강의를 1시간 반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데이터는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석유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지만 석유 우리가 원유를 직접 쓸 수가 없지요. 정제해야지 씁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정제되지 않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Next slide.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냐? 개인의 사실, 통계 또는 사람들의 삶의 정보 그런 것들을 그런 모든 항목들을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ext slide. Next slide.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론한다든지 또 토론을 한다든지 또 계산의 기초로 사용하는 그런 사실의 정보, 측정, 모든 통계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의 모든 것이다. Next slide. 데이터는 종이에 쓰여진 텍스트나 또는 숫자일 수도 있고 전자장치의 메모리 내부에 있는 바이트나 비트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아주 강력합니다. 데이터는 곧 사회적인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인간 자원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데이터가 혁신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달에 보내는 능력도 데이터에게 있습니다. Next slide.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Next slide. 미래 데이터는 진정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것과 심장이 뛰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지금 새로운 세계에서는 우리의 호흡 또는 우리의 맥박, 심장 박동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Next slide. 의료 기술을 통해서 의료는 대체 형태의 그 데이터로 더욱더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Next slide. DNA 데이터와 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새롭게 연결하고 생성을 합니다.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몇 살까지 살고 어떤 병에 걸릴 것이고 얼마 후에 그런 병에 걸릴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Next slide. 숫자와 문자, 기호의 데이터는 전기 신호의 형태로 저장하고 또 전송을 하게 되고 또 자기 그 매그넷에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Next slide. 데이터는 단수형은 데이텀입니다. 데이텀.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Next slide. 빅데이터. 그거는 우리가 보시는 대로 은행이라든지 또 방송국, 병원, 공장 또는 해운사, 소매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활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Next slide.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Next slide. 오케이. 데이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형화된 데이터. 그 형태가 딱 셋들이 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데이터. 또는 두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 이거는 그 구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정형 데이터. 이거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Next slide. 그래서 정형화된, 구조화된 데이터는 숫자와 값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거나 또는 방향을 수정하고 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Next slide. 이렇게 비정형화된 데이터. 그거는 센서, 텍스트 파일 또는 어떤 위성 이미지, 과학 데이터, 또 레이더 데이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오디오 및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거기에 사용하는 사진 이미지, 동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비정형화된 데이터, unstructured data입니다. Next slide. 세 번째, 이렇게 반구조화된 데이터. 이거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또 구조화되지 않은 두 번째 데이터. 이것들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특성을 모두 공유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메일, 우리가 보내는 이메일, 또 바이너리의 실행 파일, 또는 TCP/IP 패킷, 압축 파일, 웹페이지 이런 것들이 이 세 번째에 들어가는 반구조화된 데이터가 됩니다.
Next slide. 스마트폰 사용자. 우리가 다 스마트폰 사용자죠. 우리 한 명이 얼마나 데이터를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스마트폰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실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40 엑사바이트. 이 엑사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1 기가바이트 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메모리가 큰 거죠. 근데 이것을 몇 개? 10억 개를 합친 10억 기가바이트가 1 엑사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자 한 명이 40 엑사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용자가 50억 명이다. 그렇다면은 곱하기 50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저장하는 것을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늘로 쏴가지고 구름에다가 저장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거의 무한정으로 저장 공간이 들어가 있는 축구장 10개, 20개의 구조물에다가 컴퓨터를 그 연장 전부 다 연결을 해가지고서 그 공간에다가 그 컴퓨터에다가 스토리지에다가 그거를 저장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만 해가지고선 소용이 없죠. 클라우드에 이제 그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면은 인공지능이 거기서 데이터들을 선별하고 또 불필요한 거를 띄어내고 또 가공을 해가지고서 분석하고 선택하고 다시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합니다. Next slide. 다음은 사람들에게 그 매일 영향을 미치는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 또 은행, 금융 서비스, 정부, 미디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의료, 사이버 보안, 교육, 거의 모든 방면에 이 빅데이터가 사용이 됩니다. Next slide. 그래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데이터는 오늘날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 분당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장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갖고 있는 아마존이 그거를 거기다가 스토리지 값을 받고 또 그것을 AI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 필요한 데이터로
분석하고 선택하고 분석하고 또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아마존 하면은 세계 최대의 리테일 스토어다. 온라인 스토어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세계 최대죠. 월마트를 벌써 능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익의 7%밖에는 거기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의 90% 이상을 바로 이 클라우드, 여기에서부터 데이터 클라우드, 거기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소매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기업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싸게 딜리버리를 하고 싸게 팔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바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Next slide. 그렇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를까요? Next slide. 빅데이터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볼륨, 데이터의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 속도, 데이터의 송수신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느냐. 그 다음에는 다양성, 이 데이터의 유형, 그리고 소스의 범위,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서 이게 빅데이터다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예는 패티바이트, 패티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약 1024 테라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가바이트. 그래서 1024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1000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1000 메가바이트이 1 기가바이트이죠. 그리고 1000 기가바이트이 테라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1000 테라바이트이 패티바이트, 그리고 1000 패티바이트이 엑사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수백만 명 또는 수십억, 수조 개의 기록으로 구성된 엑사바이트,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테라바이트이죠. 기가바이트 또는 테라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지를 살 때, 1 테라바이트, 2 테라바이트, 5, 8 테라바이트. 지금까지는 아마 8 테라바이트 정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000개 해가지고서 패티바이트, 다시 그것을 1000개 해가지고서 엑사바이트. 이 정도 돼야지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Next slide.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 고객의 필요를 우리가 충족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데이터가 탁탁탁탁 와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래 기다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떠나는 고객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겠죠. Next slide. 성질 급한 사람은 참 못 견딥니다. 오래 기다리는 거. 다양한 재난 정보가 담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거에 발생했던
그러한 태풍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가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가 하는 일입니다. Next slide. 예를 들어서 이번 태풍의 경우에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정보를 5일 전에 미리 받아서 산사태가 이번에 발생할 것이다.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은 미리 경보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 마련을 해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 또 줄일 수가 있죠. Next slide. 우리가 참고하고 또는 분석을 위해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모두 관찰, 실험 또는 자동 기록에 의해서 수집된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Next slide.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현상을 반복해서 관찰하고 실험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글, 넷플릭스 그런 데서는 이 구독자에 대한 subscriber, 구독자에 대한 데이터가 그냥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고 수집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유튜브를 하루에 얼마만큼 보고 이 사람의 성향은 뭐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자동적으로 분석이 돼 갖고서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Next slide. 우리가 데이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초의 체계적인 자료로서 기록이 된 것은 고대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에서 한 인구 조사 통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최초의 데이터 자료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데이터는 17세기에 비로소 나타납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천문학을 관찰한 데이터가 18세기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근대 통계학의 시작은 19세기이고 21세기에 들어서서 데이터의 저장, 서비스의 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가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Next slide.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류는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손에 작은 컴퓨터를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든 이 스마트폰,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이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어마무시한 수백만 불짜리 그 슈퍼컴퓨터보다 이게 지금 10배, 20배 이상 더 성능이 좋고 저장 공간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전화 걸고 뭐 텍스트 보내고 카톡하고 이런 걸로만 사용이 끝난다 그러면은 한 10%밖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손에 이렇게 엄청난 슈퍼컴퓨터보다 10배, 20배 더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사실은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21세기의 인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노 사피엔스. 폰,
폰하고 사피엔스, 인류. 이거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류를 포노 사피엔스, 전화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인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MIT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좌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약 3,000불 정도를 내야지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좀 굉장히 귀중한 것을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Next slide. 빅데이터란 데이터의 그 양, 그 발륨이 어마어마하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하고 또 다양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는 2020년에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약 44조 기가바이트 정도, 44조 기가바이트 정도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병원 차트를 디지털한 거, 정보 분야에서는 셀폰, 인터넷, 스마트워치, 행정 분야에서는 정부 데이터,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모이면은 이런 빅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Next slide. 여러분이 places I've been to 이렇게 써 있는 그 링크를 갖다가 구글 링크입니다. 구글 맵, 타임라인 이렇게 돼 있는 그 링크를 갖다 여러분이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5, 6년 또는 그 이상 내가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가 그냥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다녔던 곳 다 나옵니다. 5년 전에 다녔던 곳 여러분은 기억 못해도 이 구글이 다 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통해 갖고서 내가 어딜 다녔는지 그런 걸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어서 정말 놀라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Next slide. 1984년에 제가 회사에서 처음으로 세대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때는 PC도 안 나왔을 때예요. 퍼스널 컴퓨터가 지금처럼 없을 때입니다. 그 네트워크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세대를 38,000불에 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메모리가요 1메가바이트 이런 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메모리였습니다. 1메가바이트. 그러던 중에 그러면 그 수백만 달러에 달하던 거의 소형 건물 크기의 슈퍼컴퓨터가 그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 성능은 신문에서 아주 보도를 해갖고서 모두가 화제에 삼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성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스마트폰이 수십 배가 더 성능이 좋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은 메모리를 가졌습니다. Next slide. 그렇다면은 데이터라고 하는 거 이게 많을수록 좋을까요? 데이터는 곧 정보가 될까요? 아닙니다. 데이터 자체는 정보가 아니고 의사 결정을 위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정보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원유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원유를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데이터는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뭐냐? 어떤 신호들과 노이즈, 잡음이 막 다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지 될까요?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trash in, trash out 그렇게 얘기를 하죠. 쓰레기가 같이 섞여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제거를 하고 가공을 해야죠. Next slide. 이렇게 사물의 개체수가 계속 증가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오류도 증가를 합니다. 데이터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사실의 모음이고 정보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정보는 조직화가 되어 있고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것이 정보입니다. 신호는 실제로 감지하고 싶은 의미 있는 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노이즈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무작위한 변형입니다. 그래서 원시, 숫자, 집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반드시 프로세싱을 해야지 되고 요약을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내야지 됩니다. Next slide. 데이터 정보를 만들려고 하면은 반드시 분석을 해야지 되고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최대 기능도 추정법.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대 반응도 추정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확률 분포 그리고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해서 가능성 함수를 최대화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최소 제곱법 이거는 노이즈 곧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피딩에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단어도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이 그 어려운 공정을 거칩니다. Next slide. 데이터 분석은 원시 데이터, 곧 크고 지저분한 원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렬하는 프로세스가 됩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의미 있는 순서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Next slide.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유망한 직업. 그게 무엇일까요?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또한 당분간 미국 취업 시장을 주도할 직업은 IT 분야의 일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이제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 과학자, 평균 급여는 연봉이 12만 6,208불. 머신러닝 엔지니어, 이건 인공지능 관계입니다. 평균 급여는 14만 2,374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메타란 말 들어보셨죠? 메타가 이제 회사 이름이 됐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건 원래 뭐 가상 현실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하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어서, 물론 페이스북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 안에 메타라고 하는 디비전이 생겨났습니다. 그 페이스북의 직원 평균 연봉은 대략 12만 불에서부터 시작해서 42만 불 정도가 됩니다. Next slide. 우리가 이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한번 알아보죠. 뭐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는 활용 사례가 되겠죠. 우리가 주차장에 파킹 랏에 도착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차장과 또 주차할 공간, 거기에 지도가 이렇게 우리한테 딜리버리가 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차 공간 찾으려면은 많이 고생이 되죠. 미국에서나 뭐 캄보디아에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달되고 가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다가 그냥 주차를 하면 됩니다. 그 주차를 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요금 계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 바퀴가 거기서 딱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가 코인으로 끝납니다. 계산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올리고 내리고 계산하고 이런 과정이 다 생략이 되죠.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갈 때 줄 서고 뭐 나갈 때 줄 서고 그렇게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한번 넘어지면은,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은 고관절이 부러지기가 쉽죠. 이 고관절이 부러지면요, 우리 몸이 그냥 셧다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정지가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노인네들이 그래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을 돌보는 시설에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센서를 사용해 가지고서 빅데이터와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그 시설에서 모든 노인을
뭐 수백 명이 있는데 다 관찰할 수가 없죠, 일일이.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돼 있으면은 노인한테 이제 센서를 부착한 거죠. 그러면 노인이 넘어지거나 뭐 10분, 2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즉시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가서 그 응급 상황에 대비한 조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네, 두 번째 활용 사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약 1억 8,4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미국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약 34%가 1년에 실종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15%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완동물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시켜 놓으면 바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워치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건강 습관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 이것을 만들게 되면은 집안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여행 중 밖에서 외국에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Next slide. 넥스타인이라고 하는 회사는 다계층 블록체인, IoT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머신러닝, 인텔리전스 거기에 구축된 지원 노드를 통해서 아주 완전한 end-to-end, 컴플리트한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 지원 노드와 또 네스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코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결론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수집하고 분류하고 저장 또 분석을 해서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분야에 있든지 저희가 우리만의 데이터를 소중하게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것이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5분 동안 휴식하고 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5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Next slide.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어디서나 찾아보기가 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Next slide. 근데 우리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특별히 크리스찬의 경우는
이것이 뭐 사타닉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돈도 어떻습니까? 인공지능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중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청지기로서 사용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그건 다 중립적인 것이죠. Next slide. 우리는 점점 더 배우고 발전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솔빙을 하죠, 사람에게. Next slide.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는 아주 어마무시하게 빨라가지고서 이제는 인간의 지능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Next slide. 심볼리즘 또는 기호주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하는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에 맞게 기호와 규칙을 사용하는 그러한 규칙 기반의 AI입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거죠. 그렇게 AI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Next slide.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로봇 청소기, 베이큐um 클리너, 이거는 물체에 부딪힐 때 약간 아래쪽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센서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Next slide. 그래서 온 방을 다 부딪히면서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죠, 자동으로. 연결주의. 그거는 컴퓨터가 우리 두뇌가 생각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그렇게 모방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방법입니다. Next slide. 다시 설명하면은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Next slide.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들어보셨죠?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제공한 그런 데이터에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 중인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 대신에 제공을 해줘야지 머신러닝이 됩니다. Next slide. 딥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공신경망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의 한 형태인데요. 뇌의 뉴런과, 그러니까 뇌신경이죠, 그 유사한 정보 입출력 레이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해 갑니다. 딥러닝으로 훈련된 시스템의 이미지 인식 능력을 이미 인간을 한참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 딥러닝은 분류에 사용할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의 경우는 스스로 학습을 가능한데 머신러닝은 훈련 데이터를 우리가 인간이 수동으로 제공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상태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머신러닝,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는 딥러닝의 단계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Next slide.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들, 그리고 자동차, 전기자동차, 조명, 에어컨, 보안 시스템, 그 안에 들어있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으로 감지하고 또 컨트롤합니다. Next slide. 그러면 인공지능도 처음부터 생긴 것은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쭉 발전을 했죠.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Next slid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는 1958년에 56년이고요. 1956년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다목적 로봇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997년에 가서 인공지능 딥블루 이것이 체스 게임에서 장기죠. 서양 장기 거기에서 세계 챔피언을 꺾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에 성공적인 로봇 청소기 베큐um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언어인식, 스마트폰, 첨단 인공지능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에서도 인공지능이 세계 챔피언들을 아주 간단하게 애들 손목 비틀듯이 비틀었죠. Next slide.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이냐? Next slide. 인공지능은 음성 인식을 시작으로 해서 음성 인식, 그 다음에는 사물 인식, 주어진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처럼 미래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과제 완료를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Next slide. 그러면은 인공지능의 종류는 몇 개나 될까요? Next slide. 인공지능의 종류는 AI 기반 시스템 기능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purely reactive, 그 다음엔 limited memory, 그 다음에 theory of mind, 그 다음에 self-aware 이런 식으로 4가지 큰 유형이 있습니다. Next slide. 첫째, purely reactive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현재 데이터와 현재 상황에 기반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분야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Next slide. 그 다음에 limited memory, 제한된 기억. 이거는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억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연구하고 정보에 입각해서 개선된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이 말하자면 지난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집에 여러 번 다녀온 것을 이거는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집이 위치가 당신 집에서 가까운 데 있군요. 이런 식으로 이걸 찾아냅니다. 자율주행차는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Next slide. 그 다음에 Theory of Mind. 이거는 마음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에서 조금 고급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일을 다룹니다. 우리가 현재 처음에 봤고 그 다음에 과거 기반한 거, 이번에는 미래에 기반한 거를 다루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믿음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로 감성, 인간의 지능 그런 것에 중점을 둡니다. 놀랍죠? Next slide. 이거는 self-aware, 자기인식. 그래서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진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super intelligence 그리고 power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신만의 의식을 갖고 자의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도 아마 출현을 하게 될 겁니다. Next slide.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Next slide.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그 다음에 의료, 농업, 게임, 자동차, 소셜 미디어, 마케팅, 금융, 우주 탐사, 그리고 음성 인식을 사용한 기상 지원, 가상 지원, 그리고 빅데이터를 사용한 사이버 보안, 은행 사기 탐지, 그리고 온라인 고객 지원. 이런 수없이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Next slide.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Next slide. 앞으로는 곧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통신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느냐. 실시간으로 통신이 이루어져야지만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G까지도 안 되고 6G가 나와야지 그 보편화됐을 때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고 분석되고 다시 유용한 데이터로 만들어져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업데이트 돼 가지고서 결정이 내려져서 하는 그 시간이 실시간입니다. 0.000001초보다 더 빠른 실시간. 그렇게 통신이 가능해질 때 사고가 안 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유 자동차를 앞으로는 사용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24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출근하면은 어때요? 뭐 8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자동차를 사용을 안 하죠.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이 달려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인을 딱 내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돈 벌러 나가요. 혼자서. 그래서 필요한 사람 태워주고 돈을 계속 벌다가 또 충전이 필요하면 자기가 가서 또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돈 벌러 계속 다니다가 주인 퇴근할 시간에 맞춰 갖고서 주인 태우고 집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영업하고 주인 내려주고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동차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위험하거나 간단한 작업을 로봇이 처리를 하고 또 노인을 돌보고 섬기는 가정용 로봇이 아주 보편화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로봇 없이는 살기 어려울 정도로 로봇에 점점 더 앞으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스마트 키, 스마트 홈, 스마트 생활용품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Next slide. 우리의 뇌는 뇌신경의 활동에 수학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공지능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의 뇌가 인공지능의 모델입니다. Next slide. 뇌의 자연신경망에서 영감을 받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것이 인공지능인데 이러한 인공신경망의 목적은 문제 해결 그리고 기계학습 같은 인지지능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Next slide. 인공지능은 복잡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심플하게. 그래서 단순한 것부터 점점 복잡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지금 지나가는 게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개인지 고양인지 이런 것들을 말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Next slide.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인공지능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율주행차도 사용하고 또 헬스케어 의료용에도 사용하고 또 금융, 소매점 모든 곳에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대규모 사물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이동을 해서 인공지능이 이것을 분석하고 처리를 해야만 필요한 데이터가 되어집니다. 그 빅데이터가 여기에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 상품은 필요한 곳에서 자기들이 사갑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존이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된 그러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데이터 기업이다. Next slide. 네스탄 회사는 타겟팅 블록체인, 그리고 사물 인터넷 통신, 그리고 기계지능에 구축된 지원 노드를 통해서 완전한 기능의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너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셔가지고서 그 계속해서 이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게 그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네, 좀 들으면서 지금 가장 이제 근래에 저희들이 와닿는 부분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지상군이 최고의 마지막으로 뭐 승리해야 전쟁이 승리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전쟁하는 방식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들이 지금의 전쟁은 데이터를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공지능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뭡니까, 그 공격하는 방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탱크를 포적을 가지고 이게 때리고 전쟁을 하는 걸 보니까 모든 게 그 데이터나 아니면 그 요즘 그 날아다니는 그 뭐죠, 그게 그 드론,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도 그게 전부 데이터하고 관계되는 거죠, 인공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 미국이 관찰하고 그 데이터를 러시아군이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를 예, 다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제공을 하니까 예, 뭐 도관에 든 쥐처럼 그냥 그런 일이 이제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데이터가 커요. 또 하나는 예. 뭐냐면은 예, 데이터하고는 관계가 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인 것 중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어서 돼 가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 뭐죠? 요즘 페이스북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요번에 가장 정보가 빨리 갔던 촬영해서 갔던 틱톡인가? 틱톡? 촬영해가지고 바로 정보를 알려주는 전 세계에 예. 알려가지고 전쟁 상황을 알려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알리면서 이게 뭐랄까요? 동료도 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텔레그램인가 뭐 그럴 겁니다.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티톡인가 그래요. 티톡인가? 그래요? 주고받은 게 틱톡은 있었어요. 예? 틱톡은 중국 기업인데. 예. 예, 중국 기업 맞아요. 예. 그걸 제일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모든 뭐 인공지능화까지 돼간다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이나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그런 거 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초를 갖다가 지금 넣어드리고 있는 거죠. 자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예, 링크, 유튜브 다 받으셨죠? 4번까지는. 좀 받은 게 2개밖에 못 아, 받은 것 마지막 같은데. 예. 지난번 강의는 제가 아직 안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혼란이 있는 상태라서 요 강의 끝나고 보내드려요. 예. 4강. 4번까지는 이미 다 저기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강은 받으셨- 이제 아직 제가 작업을 한 건 못 받았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뭐, 일반적인 질문이든지 그 느낀 강의 것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예. 아주 풍성해요, 내용이.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 거기 때문에 쉽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론 가지고서만 설명을 하면은 거의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많이 들었고 또 그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장로님, 우리가 선교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선교사들은 장로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볼 때 이런 이제 4차 혁명 산업시대에 예, 우리 선교사들은 그러면 데이터나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좀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마지막 시간에 조금 더 제가 거기 아, 자세하게 예. 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예, 지금 캄보디아의 그 서방, 특히 미국 쪽에 언론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 추방됐어요. 캄보디아에. 지금 어저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분하고 교제를 좀 했는데 예, 지금 캄보디아를 상황을 우리가 잘 주시해야 될 게 많은데 예. 이제 이런 4차 강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찰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그 관점을 갖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당장. 음.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외국 언론들을 내보내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건 그렇지 아니고요. 않아요. 프롬펜 정부에 포스트, 대해서 예, 반대하는 분들, 네, 아니요. 캄보디아 안 좋은 사람, 데일리라든지 프롬폰 포스트는 전통적으로 안티 가버먼트 입장이 아니었었어요. 예, 어떤 입장이었냐면 사실대로 정보를 까발리는 입장이었는데 특히 이제 예, 선거 때 지금 캄보디아 야당이 다 죽었어요. 이번에 선거 치렀지만 야당이란 존재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을 좀 이제 아무래도 서방 언론이니까 야당이 없는 대로 그대로 노출하죠. 근데 이제 예, 캄보디아 이미 저기 원정당 하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버렸어요. 중국이 좀 그렇잖아요. 예, 공산당 하나 외에 나머지 음, 위성 정당들이 있잖아요. 예, 캄보디아도 CPP 외에는 나머지는 위성 정당이 돼버렸어요. 예, 정권을 바꾸고 하는 수권 정당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성정당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거를 사실대로 취급하니까 아무래도 뭐 안티로 보이는 거지만 우리 예. 눈으로 보면 안티는 아니죠. 얘네들을 그걸- 보면 안티죠. 예.